청나라 후궁의 역사 속에서 그녀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이자 가장 슬픈 눈물이었습니다. 다른 여인들이 13살 꽃다운 나이에 입궁할 때 그녀는 26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알 수 없는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자금성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헤란주. 그녀의 지난 26년은 역사책에서 지워져 있습니다. 그녀가 누구와 결혼했었는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깊은 슬픔을 간직한 눈동자가 천하를 호령하던 황제의 마음을 단숨에 훔쳐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녀에게 황제의 사랑을 준 대신 너무나 가혹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목숨보다 사랑했던 어린 아들의 죽음, 그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 결국 33살의 짧은 생을 마감한 비운의 여인. 황제의 심장을 가졌으나 정작 지키고 싶었던 단 하나를 잃고 무너져버린 여인. 헤란주의 삶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했지만 동시에 가장 처절한 비극이었습니다. 17세기 초 만주 평원은 거대한 용광로와 같았다. 누르하치가 건국한 후금은 쇠퇴하는 명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주족의 힘만으로는 부족했다. 광활한 초원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몽골 기병과 몽골 혈통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 중에서도 징기스칸의 직계 후손을 자처하는 몽골의 명문 부족 코르친부는 후금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이 동맹을 묶어주는 가장 확실한 밧줄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닌 생존을 위한 비즈니스였습니다. 1614년 홍타이즈는 코르친 부족장의 딸인 철철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녀가 바로 훗날의 효단문 황후입니다. 철철은 온화하고 덕망이 높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홍타이지의 내조를 완벽하게 해냈고 후금과 코르친 부족 사이에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하늘의 뜻일까요? 철철은 딸만 셋을 낳았을 뿐 제국을 이어갈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코르친 부족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만약 다른 부족 출신의 후궁이 먼저 아들을 낳아 황태자가 된다면 우리 코르친 가문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르친의 피를 이어받은 황자가 필요했습니다. 부족의 장로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고 결단을 내립니다. 철철의 조카이자 부족 내에서 가장 영리하고 아름다운 소녀를 추가로 시집 보내자. 그렇게 선택된 소녀가 바로 전설적인 여걸 분부타이였습니다. 1625년 분부타이가 홍타이지에게 시집 왔을 때 그녀의 나이는 고작 13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몽골어와 만주어에 능통했고 정치적 식견이 뛰어났습니다. 고모인 황후 철철과 조카인 분부타이, 이 두 여인이 홍타이지의 후궁을 장악하면서 코르친 부족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분부타이는 홍타이지의 총애를 받으며 차근차근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낳을 아들이 훗날 황제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9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도 분부타이 역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연달아 딸만 셋을 낳았습니다. 코르친 부족은 다시 한번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홍타이지의 세력은 날로 커져 이제 황제 칭호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정작 황위를 이을 코르친의 아들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여인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실수해선 안 된다. 가장 확실한 여인을 보내야 한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코르친 부족이 꺼내든 마지막 히든카드가 바로 분부타이의 친언니 헤란주였습니다. 1634년 헤란주가 입궁할 당시 그녀의 나이는 26세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26세는 한창 젊은 나이입니다. 하지만 17세기 여성들이 초경을 시작하자마자
13에서 15세에 시집을 가던 시절에 26세는 노처녀를 넘어 할머니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나이였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이미 손자를 볼 수도 있는 나이였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분부타이의 친언니입니다. 동생이 13살에 시집가서 9년 동안 아이를 낳고 궁중 생활을 하는 동안 언니인 헤란주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코르친 부족은 왜 진작 언니를 보내지 않고 동생을 먼저 보냈을까요? 그리고 왜 이제 와서 홍해를 훌쩍 넘긴 그녀를 황제에게 보낸 것일까요? 정사인 참 청사고에는 그녀의 입궁 전 기록이 전무합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처럼 그녀의 과거는 백지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공백이 수많은 야사와 추측을 낳았습니다. 가장 유력하고 설득력 있는 가설은 제가설입니다. 헤란주는 10대 시절 이미 몽골의 다른 부족이나 귀족에게 시집을 갔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당시 몽골 풍습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형사취수제를 따르거나 친정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은 불행했거나 남편이 일찍 요절하여 과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을 잃고 친정으로 돌아온 과부, 혹은 병약하여 홍의를 놓쳐버린 늙은 딸. 그녀는 코르친 부족 내에서도 실패한 인생 혹은 아픈 손가락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하게 주목받으며 황비가 된 동생 분부타이와 달리 헤란주는 초원의 구석진 게르에서 양떼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늙어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깃든 그 깊은 우수와 처연함은 바로 이 잃어버린 20대의 세월이 만들어낸 흔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634년의 정세는 급박했습니다. 홍타이지는 차하르 몽골을 정복하고 명나라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코르친 부족은 다급했습니다. 과부면 어떠한가? 나이가 많으면 어떠한가? 그녀는 보르지기트 가문의 핏줄이다. 부족의 어른들은 헤란주를 불러 앉혔습니다. 내 동생과 고모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다. 네가 가야겠다. 그것은 명령이자 가문을 위한 희생의 강요였습니다. 헤란주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짐을 꾸려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포자기한 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한 번 망가진 인생, 황제의 후궁이 된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그저 고모와 동생의 시중이나 들다가 죽겠지. 그녀가 짐을 싣고 심양으로 향하는 마차에 올랐을 때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향하는 곳이 동생의 그늘이 아니라 제국에서 가장 빛나는 태양의 품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 상처받은 과거가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줄은 말입니다. 1634년 겨울, 헤란주가 심양 황궁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홍타이지의 나이 43세. 그는 이미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련한 정치가이자 수많은 전쟁터를 누빈 백전노장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미 여러 명의 처첩이 있었습니다. 황후 철철은 위엄이 있었고 측복진 분부타이는 총명했습니다. 그 외에도 린단칸의 아내였던 여인들을 비롯해 수많은 정략결혼 상대들이 그의 후궁에 가득했습니다. 홍타이지에게 여자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여인은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부족 간의 동맹을 확인하는 도장이자 자손을 생산하는 의무였습니다. 그는 황후를 존중했지만 사랑하진 않았고 분부타이의 총명함을 아꼈지만 그녀의 계산적인 면모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지독하게 고독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는 황제라는 자리. 갑옷을 벗고 맘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는 그 넓은 황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헤란주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대례복을 갖춰 입고 홍타이지에게 절을 올리는 헤란주. 그녀가 고개를 들어 황제를 바라보았을 때 홍타이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분부타이처럼 화려하거나 당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황후처럼 근엄하지도 않았습니다. 26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녀의 피부는 백옥처럼 고왔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동자가 문제였습니다. 그 눈 속에는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겪어낸 여인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슬픔, 그리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연약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홍타이지가 평생 본 적 없는 종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군간의 다른 여인들은 황제의 총애를 얻기 위해 눈을 번뜩이며 아양을 떨거나 자신의 가문을 위해 로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헤란주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길 잃은 사슴처럼 불안해 보였고 그 모습은 강철 같은 사내의 가슴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보호 본능을 강렬하게 자극했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지켜주어야 한다. 홍타이지의 뇌리에 스친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수천 명의 목을 베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가 이 이름 모를 늦깎이 신부 앞에서는 무장해제 되어버린 것입니다. 궁녀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나이든 여자가 들어와서 뭘 하겠어. 게다가 동생인 서측복진보다 훨씬 촌스럽잖아. 분부타이 역시 언니를 반기면서도 내심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언니는 세상 물정을 모르니 내가 잘 돌봐줘야겠어. 황제 폐하께서도 예의상 몇 번 찾으시다가 마시겠지. 하지만 그날 밤부터 황궁의 기류는 기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홍타이지는 헤란주의 처소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황제는 헤란주의 처소를 떠날 줄 몰랐습니다. 그는 정무를 보다가도 틈만 나면 헤란주를 찾았고 좋은 음식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헤란주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탐닉이 아니었습니다. 홍타이지는 헤란주와 대화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헤란주는 정치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폐하, 우리 부족을 봐주십시오 라고 청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차를 따르며 황제의 지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홍타이지가 전쟁터에서의 고뇌를 털어놓으면 그녀는 따뜻한 손길로 그의 거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곁에 있으면 홍타이지는 황제가 아닌 한 명의 남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성숙함,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연약함. 이 이중적인 매력은 홍타이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이제 분부타이의 처소에는 발길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3살부터 9년 동안 남편을 섬겨온 분부타이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갓 들어온, 그것도 늙은 언니가 자신의 남편을 독차지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헤란주를 향한 홍타이지의 사랑은 점점 더 맹목적이고 파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중년의 황제가 난생 처음 겪는 첫사랑의 열병과도 같았습니다. 1636년 홍타이지는 국호를 대청으로 바꾸고 황제에 즉위합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제국의 황제가 된 그는 후궁들의 서열을 재정비하고 오궁체제를 확립합니다. 이것은 후궁들의 권력 서열을 공식화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당연히 황후는 철철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서열은 오랫동안 내조해온 분부타이나 린단 칸의 아내였던 귀족 출신의 여인들이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헤란주는 입궁한 지 고작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으며 나이도 많았습니다.
기껏해야 하위 서열의 비정도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봉작 결과가 발표되자 황궁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동궁의 주인으로 헤란주를 봉하노니 그 칭호를 신비라 하고 그 거처의 이름을 관저궁이라 명한다. 신하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이라는 글자는 북극성 혹은 황제가 거처하는 곳을 뜻하는 매우 신성하고 존귀한 글자였습니다. 황후가 아닌 후궁에게 신자를 쓴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서열은 황후 바로 다음인 제일비였습니다. 11년 먼저 시집와서 딸을 셋이나 낳고 헌신했던 동생 분부타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장비에 봉해졌지만 서열은 5위, 즉 5궁의 주인 중 꼴찌였습니다. 2년 된 언니가 11년 된 동생을 까마득한 아래로 밀어내고 황후 바로 밑에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격이 아니라 홍타이지가 만천에 선포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더욱 로맨틱하고 노골적인 것은 그녀의 궁전 이름인 관저궁입니다. 이 이름은 시경의 주남편 첫머리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홍타이지는 스스로를 군자로 헤란주를 그 군자의 유일하고 영원한 짝인 숙녀로 비유한 것입니다. 수많은 후궁이 있었지만 나의 진정한 짝은 오직 헤란주 하나뿐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다른 후궁들의 궁전 이름인 인지궁, 영영궁 같은 상투적인 이름과는 차원이 다른 지극히 개인적이고 낭만적인 장명이었습니다. 분부타이는 겉으로는 언니를 축하하며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정치적 파트너일 뿐이지만 언니는 황제의 영혼을 가진 여자구나. 권력은 나눌 수 있어도 사랑은 나눌 수 없는 법. 자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생겼습니다. 이제 관저궁은 황궁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습니다. 홍타이지는 밤마다 관저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헤란주가 기침만 해도 어이를 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남쪽의 과일을 구하기 위해 천리길을 달려 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신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황제께서 여사에게 빠져 정사를 그르치시는 게 아닌가. 하지만 홍타이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헤란주와 함께 있을 때 머리가 맑아지고 판단력이 좋아진다고 느꼈습니다. 헤란주는 홍타이지의 사랑을 받으며 점점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20대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사랑받는 여인 특유의 화사함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언제까지 갈까? 나는 나이가 많고 아이도 없다. 언젠가 폐하의 마음이 변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녀의 불안을 잠재울 유일한 방법은 황자를 낳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그녀에게 임신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황제와 합방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군간에서는 다시 뒷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비마마는 성녀가 아닌가? 황제의 총애를 저리 받고도 배가 부르지 않으니 말이야. 그러던 1637년의 어느 날 헤란주는 몸에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헛구역질이 올라오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태의를 불렀습니다. 진맥을 하던 태의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마, 축하드립니다. 회임이십니다. 이 소식은 즉시 홍타이지에게 전해졌습니다. 정무를 보던 홍타이지는 붓을 던져버리고 관저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나이 46세, 헤란주의 나이 29세에 찾아온 기적 같은 아이였습니다. 홍타이지는 헤란주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 우리의 사랑의 결실을 내려주셨다. 하지만 이것이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순간 운명의 수레바퀴는 가장 깊은 절벽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1637년의 여름, 심양의 황궁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양의 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황제 홍타이지의 심장이 사랑과 기대로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궁의 가장 깊은 곳, 관저궁의 문턱이 닳도록 황제의 발길이 이어졌고, 대의들은 밤낮 없이 대기하며 긴장 속에 헤란주의 숨소리 하나하나를 체크했습니다. 헤란주, 신비. 26세라는 늦은 나이에 입궁하여 제국의 주인이 된 여인. 이제 그녀는 황제의 아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잉태가 아니었습니다. 홍타이지에게 이 아이는 하늘이 자신의 사랑을 인정해 주었다는 증표였고, 헤란주에게는 불안했던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하게도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인간을 가장 깊은 바닥으로 떨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가장 처절한 비극의 전주곡이 될 줄은 관저궁의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숭덕 2년 7월 8일, 관저궁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그 소리는 자금성의 높은 담장을 넘어 황제의 집무실까지 들리는 듯했습니다. 산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마, 왕자님이십니다. 아주 건강한 황자님이십니다. 소식을 들은 홍타이지는 채통도 잊은 채 맨발에 가까운 차림으로 관저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나이 46세, 이미 7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였지만 그는 마치 첫 아이를 얻은 젊은 아비처럼 흥분해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홍타이지는 땀에 젖어 탈진한 헤란주와 그녀의 품에 안긴 핏덩이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헤란주가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폐하, 당신의 아들입니다. 홍타이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눈도 뜨지 못하고 꼬물거리고 있었지만 홍타이지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생명체로 보였습니다. 그는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헤란주. 네가 내게 천하를 주었구나. 홍타이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아기의 볼에 떨어졌습니다. 전쟁터에서 수만의 적을 베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철혈 군주가 이 작은 생명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에게 이 아이는 단순한 8번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한 유일한 여인, 헤란주가 낳은 사랑의 결실이자 자신의 뒤를 이어 제국을 통치할 진정한 후계자였습니다. 이미 장남 호격은 29세의 건장한 청년으로 전장에서 공을 세우고 있었고 다른 후궁들이 낳은 아들들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타이지의 마음속에서 그들은 모두 과거였습니다. 헤란주가 낳은 이 8황자만이 그의 미래였습니다. 8황자가 태어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홍타이지는 조정에 폭탄 선언을 합니다. 청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리고 파격적인 조칙이 내려졌습니다. 하늘이 짐에게 적통을 내려주셨으니 이 기쁨을 만천하와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에 대사멸령을 내리노라. 전국의 죄수들을 석방하고 과거의 죄를 묻지 않겠다.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대사면은 황제가 즉위하거나 황태자를 공식적으로 책봉할 때나 행하는 국가 최고의 경사였습니다. 고작 후궁이 낳은, 그것도 서열 8번째인 황자가 태어났다고 해서 대사면을 내리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홍타이지가 만천에 이렇게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나의 후계자다. 서열은 8번째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 아이가 첫 번째다. 홍타이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몽골 각 부족에게 사신을 보내 황자의 탄생을 알리고 축하 사절단을 요구했습니다. 조선과 명나라 접경 지역에도 이 소식을 퍼뜨렸습니다. 관저궁은 금은보화로 가득 찼고 해란주의 지위는 사실상 황후와 동급, 아니 황후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다른 후궁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특히 해란주의 여동생이자 오궁 중 서열 5번째인 장비 분부타이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이때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언니는 아들을 낳아 황제가 대사명까지 내렸는데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찬밥 신세가 된 것입니다. 언니의 아들이 황태자가 된다면 내 아이는 평생 신하로 살아야 한다. 아니, 어쩌면 숙청당할지도 모른다. 분부타이는 태교에 전념하면서도 불안에 떨었습니다. 황후 철철 역시 겉으로는 조카의 출산을 축하했지만 내심 코르친 가문의 권력 구도가 해란주에게로 완전히 쏠리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홍타이지의 맹목적인 기쁨에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었습니다. 황제의 눈에는 오직 해란주와 팔황자, 두 사람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637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관저궁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해란주의 인생에서, 아니 홍타이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웠던 황금기였습니다. 홍타이지는 정무가 끝나면 곧장 관저궁으로 퇴근했습니다. 그는 위험 있는 황제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평범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기가 울면 서툴게 달래기도 하고 아기가 방긋 웃으면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신하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보라, 이 아이의 눈매가 나를 닮지 않았느냐. 이 이마는 제 어미를 닮아 아주 훤하구나. 해란주 역시 어머니로서의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그녀는 늦은 나이에 얻은 이 아이가 너무나 소중해서 유모에게만 맡기지 않고 직접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26년의 외롭고 쓸쓸했던 세월이 이 작은 생명으로 인해 완전히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다. 폐하의 사랑이 있고 우리를 이어준 아이가 있으니 이 행복이 영원하기만을. 해란주는 밤마다 아기를 재우며 기도했습니다. 몽골의 신들에게, 만주의 신들에게, 그리고 하늘에 있는 조상들에게 제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녀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에는 황궁의 서린 질투와 시기의 기운이 너무나 짙었던 것일까요? 겨울이 깊어가면서 심양의 매서운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은 너무나 짧았고 불행은 예고 없이 그리고 아주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해를 넘겨 1638년 1월, 팔황자가 태어난 지 5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건강하던 아기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젖을 거부하며 계속해서 울어댔습니다. 해란주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아기를 간호했습니다. 아가, 제발 아프지 마라. 어미가 대신 아플 테니 제발. 홍타이지 역시 모든 정무를 중단하고 관저궁을 지켰습니다. 전국의 명의들을 불러 모으고 귀하다는 약재는 모두 쓰게 했습니다.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사찰에 막대한 시주를 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내라. 만약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태의원 전원의 목을 칠 것이다. 홍타이지의 고함 소리가 관저궁을 울렸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닌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추정해보면
급성 폐렴이나 뇌수막염 같은 감염병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의 의술로는 손을 쓸 수 없는 병마가 갓난아기의 작은 몸을 덮친 것입니다. 1638년 1월 28일 차가운 새벽바람이 불던 그날 팔황자의 가쁜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헤란주가 비명을 지르며 아기를 흔들었지만 아기는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 눈을 떠보렴. 아가, 내 아가. 태어난 지 고작 6개월. 이름조차 짓지 못했던 제국의 황태자가 될 운명을 타고났던 팔황자는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관저궁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것은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헤란주의 통곡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기를 품에서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강제로 떼어내려는 상궁들을 밀쳐내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이 춥다잖아. 아직 몸이 따뜻한데 왜 데려가려 하느냐. 놔라. 이건 내 아들이다. 홍타이즈는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다가가 헤란주를 억지로 끌어안았습니다. 헤란주, 그만해라. 아이가 갔다. 우리 아들이 떠났다. 거짓말입니다. 폐하. 방금 웃었습니다. 저를 보고 웃었다고요. 제발 의원을 다시 불러주세요. 이성을 잃은 헤란주의 절규 앞에서 천하의 황제 홍타이즈도 무력한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안고 함께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황제의 통곡 소리가 새벽의 자금성을 뒤흔들었습니다. 팔황자의 죽음은 단순한 왕자의 요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헤란주라는 여인의 생명력을 끊어놓은 결정타였습니다. 아기를 묻고 돌아온 날부터 헤란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아기가 쓰던 베넷 저고리를 껴안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가 배고프지? 엄마가 젖 줄게. 그러다 정신이 들면 자신의 배를 쥐어뜯으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내가 부족해서 건강하게 낳지 못했어. 내가 죽였어. 내가 내 아들을 죽였어. 홍타이즈는 그녀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는 정무도 팽개치고 헤란주의 곁을 지켰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직접 떠먹여 주려 했고 재미있는 광대를 불러 공연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헤란주의 눈에는 더 이상 생기가 돌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영혼의 반쪽은 이미 죽은 아들과 함께 저승으로 가버린 듯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팔황자가 죽은 지 이틀 뒤인 1638년 1월 30일 황궁의 서쪽 영복궁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헤란주의 여동생 장비 분부타이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가 바로 훗날의 순치제 구왕자 복림입니다. 이것은 운명의 잔인한 장난이었습니다. 언니의 아들은 죽어서 차가운 땅에 묻혔는데 이틀 뒤에 동생의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나 황궁의 축복을 받고 있는 상황. 헤란주는 동생의 출산 소식을 듣고 축하 인사를 건네기는커녕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귀를 막았습니다. 동생의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는 발작적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왜 내 아들만 데려가고 저 아이는 살려두셨나이까? 그녀의 원망은 하늘을 향했고 때로는 무심한 동생을 향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분부타이 역시 언니의 눈치가 보여 아들의 탄생을 마음껏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황궁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헤란주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본래 늦은 나이에 출산하느라 몸이 상해 있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겹치면서 그녀는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허와 화병,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힘든 마음의 병이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홍타이즈는 점점 말라가는 헤란주를 보며 공포를 느꼈습니다. 안 된다. 아들을 잃었는데 너마저 잃을 수는 없다. 네가 없으면 나도 살 수 없다. 그는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며 제사를 지내게 하고 용하다는 의원들을 닥치는 대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눈앞에서 시들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황제의 고통은 전쟁터의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제국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명나라와의 결전은 다가오고 있었고 황제의 마음은 병든 연인의 곁에 묶여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전쟁, 송산 전투,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들려올 비극적인 전령. 홍타이즈의 마지막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위해 제국을 버릴 것인가? 제국을 위해 사랑을 묻을 것인가?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미친 황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미의 가슴은 숫검종보다 더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1641년 헤란주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관저궁의 화려한 비단 커튼 뒤에서 제국의 태양을 사로잡았던 여인은 시들어가는 꽃처럼 생명의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슬픔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도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가장 거대한 시련을 몰고 왔습니다. 저 멀리 산해관 밖 중원을 지배하던 명나라가 최후의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통일해야 하는 황제로서의 의무, 그리고 죽어가는 아내를 지켜야 하는 지아비로서의 사랑. 홍타이즈는 이 잔혹한 갈림길 위에 서게 됩니다. 칼을 들 것인가, 아니면 연인의 손을 잡을 것인가. 1641년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폭풍 전야였습니다. 청나라는 명나라의 숨통을 끊기 위해 요동 지역의 요충지인 금주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명나라의 마지막 희망이자 최고의 명장인 홍승주가 무려 13만 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청나라 군대를 격파하기 위해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송산금주 전투. 청나라가 중원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무너져 만주로 쫓겨나느냐를 결정짓는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이자 기회였습니다. 심양 황궁의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폐하, 명나라 홍승주의 기세가 맹렬합니다. 아군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직접 친정하지 않으시면 전선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홍타이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황제인 그가 직접 가면 군의 사기가 오르고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은 단 하나, 병상에 누워있는 헤란주였습니다. 그는 관저궁으로 갔습니다. 헤란주는 이미 수척해져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였습니다. 홍타이즈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을 열었습니다. 헤란주, 지미 전장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 홍승주라는 자가 만만치 않아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구나. 헤란주는 힘겹게 눈을 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위대한 군주인지. 그녀는 자신의 병이 남편의 발목을 잡는 짐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폐하, 다녀오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꼭 승리하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폐하가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홍타이즈 역시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헤란주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뒤돌아서 눈물을 훔치며 방을 나섰습니다. 기다려라. 내 반드시 승전보를 가지고 누구보다 빨리 돌아오겠다. 갑옷을 입는 홍타이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국을 위한 출정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심양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홍타이지가 전선에 도착하자 청나라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명장 홍승주의 허를 찌르는 기가 막힌 작전을 펼쳤습니다. 명나라 군대의 보급로를 끊고 그들을 송산성에 고립시키는 포위 섬멸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홍타이지의 천재적인 군사적 재능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위대한 정복자는 사라지고 근심에 찬 중년의 남편만이 남았습니다. 막사 안촛불 아래서 홍타이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황 보고서를 읽다가도 심양 쪽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심양에서 온 전령은 없느냐? 예, 폐하. 아직 없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했거늘. 헤란주, 제발 조금만 더 버텨다오. 그 시각, 심양의 관저궁. 헤란주의 생명 불꽃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시로 혼절했고 깨어나면 헛것을 보았습니다. 폐하, 어디 계십니까? 너무 춥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기서 손짓합니다. 황후철철과 동생 분부타이가 그녀의 곁을 지켰지만 헤란주가 찾는 사람은 오직 홍타이지뿐이었습니다. 태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황후철철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전쟁 중인 황제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자칫하면 황제의 심기를 어지럽혀 전쟁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헤란주가 저토록 애타게 찾는데, 그리고 황제가 그녀를 얼마나 아끼는지 아는데 알리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황후는 전령을 띄웁니다. 신비의 병세가 위독하다. 속히 알리라. 전투가 한창이던 9월 13일, 심양에서 온 긴급 전령이 홍타이지의 막사에 도착했습니다. 홍타이지는 전령의 표정만 보고도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펼친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홍타이지의 머릿속에서 전쟁이라는 단어는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명나라 군대도 천하통일의 대업도 황제의 채통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부관들을 소집했습니다. 도르곤, 제르제르, 너희들이 남은 군대를 지휘해라. 홍승주는 도간에 든 쥐다. 포위망만 유지하면 된다. 폐하, 어디를 가시려 합니까? 아직 승패가 완전히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참모들은 기겁했습니다. 총사령관인 황제가 그것도 아내의 병문안을 위해 전쟁터에서 이탈한다니? 군법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홍타이지의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말을 대령하라. 짐의 앞길을 막는 자는 베어버리겠다. 홍타이지는 호위병 몇 명만 대동한 채 말에 올랐습니다. 전선인 송산에서 수도 심양까지는 약 500에서 600리의 거리. 당시 군대 행군 속도로는 세서 5일이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홍타이지는 채찍을 휘두르며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밥도말 위에서 육포를 씹으며 해결했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말이 지쳐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 즉시 다른 말로 갈아타고 다시 달렸습니다. 밤에는 횃불의 의지에 어둠을 뚫고 달렸습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주문 같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헤란주, 안 된다. 나를 두고 가지 마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가고 있다. 이것은 황제의 행차라기보다는 죽음과 경주하는 한 남자의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그는 전쟁터의 영웅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을 잃을까봐 공포에 질린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5일이 걸릴 거리를 그는 밤낮없이 달려 단 이틀 만에 주파해버리는 기적 같은 속도로 심양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9월 18일 새벽, 동이 트기 직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홍타이지의 일행이 심양성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말도 사람도 탈진하여 서 있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홍타이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성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성벽 위의 깃발들이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성문이 천천히 열리고 황궁의 내관과 신하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의 옷은 흰색 상복은 아니었으나 표정은 흙빛이었습니다. 홍타이지가 말에서 내리려다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내관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비켜라. 신비는 어떠하냐? 홍타이지의 고함에 내관은 바닥에 머리를 찌르며 울먹였습니다. 폐하, 망극하옵니다. 신비 마마께서 오늘 새벽 폐하를 기다리시다가 운명하셨나이다. 순간 홍타이지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귀에서 삐하는 이명소리가 들렸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틀 밤낮을 죽도록 달려왔는데 겨우 몇 시간 차이로, 아니 몇 분 차이로 늦은 것입니다. 마지막 눈빛을 교환할 찰나의 순간조차 하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다. 그럴 리가 없다. 나를 기다린다고 했다. 내가 온다고 했는데. 홍타이지는 내관을 밀치고 다시 말에 오르려 했지만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황제가 흙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악, 헤란주, 헤란주. 그의 비명은 심양성의 새벽 공기를 찢어 발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마지막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회한,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다는 영원한 상실감이 뒤섞인 절규였습니다. 신하들은 감히 황제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함께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승전보를 기다리던 제국의 운명보다 한 여인의 죽음이 황제에게는 더 큰 세상의 멸망이었습니다. 홍타이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관저궁으로 가자. 그녀가 자고 있을 것이다. 내가 가서 깨워야 한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휘청거리며 황궁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관저궁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향냄새와 흐느끼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홍타이지가 관저궁의 침전으로 들어섰을 때 그곳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헤란주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어내었습니다. 마치 잠이 든 것처럼 평온한 얼굴. 하지만 핏기는 사라졌고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향년 33세. 너무나 짧고 너무나 뜨거웠던 생이 그렇게 끝난 것입니다. 홍타이지는 차가운 헤란주의 뺨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왔다. 헤란주, 내가 왔다. 눈 좀 떠보아라. 응? 내가 너무 늦게 와서 토라진 것이냐.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홍타이지는 시신을 끌어안고 다시 한번 오열하다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충격, 그리고 극심한 슬픔이 강철 같은 그의 육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황제가 혼절했다는 소식에 황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방에서는 전쟁이 한창인데 황제는 의식을 잃었고 가장 사랑받던 후궁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나라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사랑을 위해 전쟁터를 벌이고 달려왔으나 결국 사랑도 잃고 자신마저 무너져버린 비운의 황제. 헤란주의 죽음은 단순히 한 여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홍타이지라는 거인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를 따라 파멸의 길을 가게 될까요? 1641년 9월, 심양의 가을은 유난히 춥고 서러웠습니다. 제국의 태양이었던 홍타이지가 사랑하는 여인의 시신 앞에서 무너져 내린 그날 밤, 자금성의 시간은 정지했습니다. 승전보를 기다리던 백성들은 대신 황궁에서 울려 퍼지는 통곡 소리를 들어야 했고, 천하를 호령하던 정복 군주는 한낱 사랑에 눈먼 광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헤란주의 죽음은 단순히 후궁 한 명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홍타이지라는 거대한 세계를 지탱하던 기둥이 뽑혀나간 사건이었습니다. 살아서는 황제의 영혼을 독차지했고 죽어서는 황제의 생명력을 갉아먹은 여인. 이제 우리는 사랑을 넘어선 집착, 슬픔을 넘어선 광기로 치닫는 홍타이지의 처절한 애도 기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황제의 자존심마저 내던진 지독한 순애보의 절정입니다. 헤란주의 시신 앞에서 혼절한 홍타이지는 꼬박 하루가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태이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침을 놓고 탕약을 올렸지만 황제의 맥은 신라처럼 희미했습니다. 심화가 끓어오르고 기혈이 막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폐하의 옥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황궁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전방에서는 아직 명나라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총사령관인 황제가 식물인간처럼 누워버린 것입니다. 황후철철은 눈물을 머금고 섭정과 장수들에게 밀사를 보냈습니다. 폐하의 병세가 위중하니 전선의 동요를 막고 승리를 굳혀라. 다음 날 정고 홍타이지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는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헤란주, 어디 갔느냐? 왜 내 옆에 없는 것이냐? 내관들이 달려와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홍타이지는 그들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관저궁 침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입관을 준비 중인 헤란주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홍타이지는 시신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감히 입관을 한단 말이냐? 내 아내는 죽지 않았다. 잠시 자고 있을 뿐이다. 몸이 이렇게 따뜻하지 않느냐? 그는 차갑게 굳어가는 헤란주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문지르며 온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얼음을 채우려 하자 그는 내 여인이 춥다 하지 않느냐며 얼음 그릇을 걷어찼습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황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은 상실감에 미쳐버린 한 남자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황후 철철이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습니다. 폐하, 제발 정신을 차리소서. 신비는 이미 떠났습니다. 편안하게 보내주는 것이 폐하의 도리입니다. 그제야 홍타이지는 현실을 자각한 듯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녀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갔는데 내가 어찌 목구멍으로 밥을 넘기겠느냐. 그는 6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헤란주의 관 옆을 지켰습니다.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제발 미음이라도 드소서라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굶어 죽어 헤란주를 따라가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홍타이즈는 헤란주를 위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장례식이 아니라 마치 황후의 즉위식처럼 화려하고 거대했습니다. 국고를 털어 온갖 보물을 그녀의 부장품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붓을 들어 그녀에게 바칠 시호를 직접 지었습니다. 보통 후궁의 시호는 2글자, 많아야 4글자였습니다. 하지만 홍타이즈는 고심 끝에 무려 4글자의 아름다운 단어를 골라냈습니다. 민해공화 신비. 이 4글자는 헤란주에 대한 홍타이즈의 평가이자 그녀를 향한 찬사였습니다. 황후가 아닌 후궁에게 이런 긴 시호를 내린 것은 청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사실상의 황후, 아니 그 이상의 존재로 대우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제문 또한 황제가 직접 썼습니다. 신하가 대필해주는 상투적인 글이 아니었습니다. 피와 눈물로 써내려간 연애편지였습니다. 아, 그대의 덕은 온화하고 그대의 마음은 맑았도다. 우리가 만난 지 7년, 그 짧은 세월이 천년의 한이 되었구나. 내가 전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했거늘 어찌 그리 급히 떠났는가. 그대의 웃음소리가 귓게 쟁쟁한데 이제는 만질 수도 볼 수도 없구나. 내가 천하를 얻은들 그대가 없으니 껍데기일 뿐이로다. 이 제문이 낭독될 때 장례식장에 모인 수천 명의 신하와 궁녀들은 모두 오열했습니다. 황제의 슬픔이 너무나 절절하여 보는 이들의 가슴까지 찢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헤란주를 질투했던 분부타이조차 언니를 향한 황제의 지독한 사랑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란주의 장례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적인 강요로 확대되었습니다. 홍타이즈는 자신의 슬픔을 제국 전체에 강요했습니다. 그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신비의 장례 기간에는 일체의 연회와 오락을 금한다. 붉은 옷이나 화려한 장신구를 착용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 심양성은 거대한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웃음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모두 취소되었고 음악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홍타이즈는 자신의 친인척인 군왕들이 장례 기간에 연회를 열었다는 보고를 받고 그들의 자귀를 박탈하고 가혹하게 처벌했습니다. 내가 이토록 슬픈데 감히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너희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다. 그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충신들이 폐하, 과도한 슬픔은 나라를 해칩니다 라고 간언하면 불같이 화를 내며 내쫓았습니다. 이 시기 전선에서 승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송산 전투에서 청나라 군대가 대승을 거두고 명나라 명장 홍승주를 생포했다는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축제를 벌여야 할 경사였습니다. 하지만 홍타이즈는 이 소식을 듣고도 시큰둥했습니다. 홍승주를 잡았다고? 그게 무슨 소용인가? 헤란주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는 승전 축하 연회조차 취소하려 했습니다. 신하들이 간곡히 설득하여 간신히 약식으로 치러졌지만 황제의 표정은 내내 어두웠습니다. 승리한 장군들은 황제의 눈치를 보며 기뻐하지도 못했습니다. 헤란주의 죽음은 승리의 기쁨마저 집어삼킨 블랙홀과 같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헤란주의 관이 황릉으로 떠났지만 홍타이즈의 마음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관저궁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쓰던 빗, 그녀가 입던 옷, 그녀가 연주하던 악기를 어루만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는 괴소문이 돌았습니다. 폐하께서 밤마다 관저궁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신다. 신비마마의 귀신이 폐하를 부르고 있다. 실제로 홍타이즈는 환각과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정물을 보다가도 문득 헤란주가 나를 부른다며
맨발로 뛰쳐나가기도 했습니다. 사냥을 나가서도 멍하니 하늘을 보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원래 건장한 체구였던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고혈압과 뇌혈관 질환 증세가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테이들은 상사병이라고 진단했지만 약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을 살릴 의술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홍타이즈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는 것이 지옥이구나. 차라리 빨리 눈을 감아 그녀 곁으로 가고 싶다. 그의 일기에는 삶에 대한 의욕보다는 죽음에 대한 동경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야 했던 여인, 헤란주의 동생 분부타이. 그녀의 심정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언니가 죽어서 슬픈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황제가 언니 때문에 저토록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아내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부타이는 영리했습니다. 그녀는 질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몸을 낮추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폐하의 마음은 이미 언니를 따라갔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내 아들 복림을 지키는 것이다. 그녀는 황제가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었고 황제가 언니를 그리워할 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용히 자신의 세력을 다지며 훗날을 도모했습니다. 헤란주는 사랑을 얻고 떠났지만 분부타이는 살아서 권력을 쥐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잔인하게도 가장 사랑받던 여인의 죽음이 가장 강인한 여인의 등장을 위한 발판이 되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헤란주가 떠나고 2년이 차에 되지 않은 1643년 여름. 홍타이즈의 상태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그는 자주 코피를 쏟았고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해 8월 9일, 홍타이즈는 평소처럼 정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명나라와의 전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제국의 기틀은 탄탄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육신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홍타이즈는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의자 뒤로 넘어갔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기억들, 전쟁터의 함성, 피냄새, 그리고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헤란주의 미소. 이제 가는구나. 헤란주, 오래 기다렸지? 내가 간다. 위대한 정복자 청태종 홍타이즈는 그렇게 서재에서 홀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향년 52세, 쌓이는 뇌출혈 또는 심근경색으로 추정되지만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헤란주를 너무 그리워하다가 따라간 것이라고. 전쟁터의 칼날도 뚫지 못했던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한 것은 바로 그리움이라는 이름의 병이었습니다. 황제의 붕어 소식이 전해지자 제국은 또다시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슬픔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이자 새로운 격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홍타이즈는 죽어서야 비로소 헤란주의 곁으로 갔습니다. 살아서는 관저궁과 청령궁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저승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상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급사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공백, 그리고 시작되는 암투. 헤란주의 동생 분부타이가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643년 8월, 청태종 홍타이즈가 사랑하는 여인 헤란주를 그리워하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제국의 거인이 쓰러지자 그가 남긴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숨죽이고 있던 야망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홍타이지는 헤란주의 죽음 이후 삶의 의지를 놓아버렸기에 후계자에 대한 명확한 유언조차 남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이것은 제국에게 남겨진 마지막 시련이자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의 서막이었습니다. 황제의 관 앞에서는 모두가 눈물을 흘렸지만 소매 속에는 단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비어있는 용상의 주인이 될 것인가? 이 치열한 생존 게임의 중심에 헤란주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여동생 효장태우 분부타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언니는 사랑을 얻고 떠났지만 동생은 살아남아 제국을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타이지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심양 황궁은 화약고로 변했습니다. 황희 계승을 둘러싸고 조정은 정확히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홍타이지의 장남 숙친왕 호격이었습니다. 그는 34세의 건장한 무장이자 정황기와 양황기라는 황제 직속 부대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명분상 장자 계승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선왕의 장자인 내가 황희를 잇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다른 한쪽은 홍타이지의 이복동생이자 당대 최고의 실력자 예친왕 도르곤이었습니다. 그는 홍타이지를 도와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이었고 정백기를 이끄는 막강한 군벌이었습니다. 어린 조카가 아니라 능력 있는 형제가 이어받아야 제국이 산다. 양측의 군대가 심양성 내에서 대치했습니다. 자칫하면 내전이 벌어져 청나라가 중원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스스로 자멸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만약 헤란주의 아들인 팔황자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홍타이지가 생전에 그토록 아꼈던 팔황자라면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팔황자는 요절했고 헤란주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힘과 힘의 충돌뿐이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대치 상황을 지켜보는 여인 분부타이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구왕자 복림은 고작 6살이었습니다. 힘없는 어린아이가 이 거친 늑대들의 싸움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지만 분부타이는 헤란주와 달랐습니다. 헤란주가 감정에 충실한 연인이었다면 분부타이는 냉철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묘수를 찾아냈습니다. 호격과 도르곤 두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며 서로 양보하지 않자 상황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서로가 황제가 되려다가는 공멸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때 제3의 대안이 떠올랐습니다. 양쪽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어느 한쪽이 완전히 패배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그 대안은 바로 어린 황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도르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황제가 못 될 빼는 강력한 경쟁자인 호격이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봅니다. 차라리 다루기 쉬운 어린 조카를 앉혀놓고 자신이 섭정을 하여 실권을 쥐는 편이 나았습니다. 호격 입장에서도 숙부인 도르곤에게 황위를 뺏기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복동생이 황제가 되는 것이 명분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이 미묘한 틈을 분부타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밑 작업을 통해 도르곤에게 섭정왕의 자리를 약속하며 아들 복림을 지지해 줄 것을 유도했습니다. 결국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선왕의 구왕자 복림을 황제로 추대하고 예친왕 도르곤과 진라갈랑이 좌우 섭정왕이 되어 보좌한다. 그렇게 1643년 10월 8일 고장 6살의 꼬마 복림이 자금성 대전의 높은 옥좌에 앉게 되니 그가 바로 청나라의 3대 황제이자 중원에 입관한 첫 번째 황제 순치제입니다. 이 순간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홍타이지가 목숨 바쳐 사랑했던 헤란주의 아들은 흙으로 돌아갔고 홍타이지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아니 오히려
언니의 그림자에 가려져 찬밥 신세였던 분부타이의 아들이 제국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분부타이는 황태후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효장태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녀는 승리했습니다. 언니 헤란주에게 남편의 사랑은 빼앗겼지만 그 대신 제국이라는 거대한 보상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그녀가 옥좌에 앉은 어린 아들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순치제가 즉위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자 황궁의 풍경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은 효장태후의 거처인 잔영궁과 섭정왕 도르곤의 왕부로 이동했습니다. 한때 홍타이지가 매일같이 드나들며 사랑을 속삭였던 관저궁은 이제 주인을 잃은 폐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권력자들에게 헤란주는 잊고 싶은, 아니 지워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효장태후에게 헤란주는 자신의 흑역사이자 콤플렉스였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평생을 바쳐 사랑한 여자가 친언니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 언니에게 밀려 2인자로 살았다는 사실은 황태후의 권위에 흠집을 내는 기억이었습니다. 도르곤에게도 헤란주는 형 홍타이지의 약점이자 오판의 상징이었습니다. 여자에 미쳐서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는 비판의 근거 있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순치제 시대부터 헤란주에 대한 기록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녀의 제사나 추모 행사는 축소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금기시되었습니다. 심지어 홍타이지와 헤란주가 합장된 소릉에서도 주인공은 홍타이지와 정실황후 철철이었습니다. 헤란주는 그 곁에 묻히긴 했지만 살았을 때만큼의 독보적인 대우는 받지 못했습니다. 1614년 헤란주가 죽은 지 3년, 홍타이지가 죽은 지 1년 뒤 역사의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명나라가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하고 그 혼란을 틈타 도르곤이 이끄는 청나라 8기군이 산해관을 넘었습니다. 청나라의 말발굽이 북경 자금성의 돌바닥을 밟는 그 순간 어린 황제 순치제는 자금성의 높은 옥좌에 앉아 천하의 주인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위대한 제국의 완성은 홍타이지가 평생을 바쳐 준비한 것이었지만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은 그가 사랑하지 않았던 아들 복림이었습니다. 저승에 있는 홍타이지는 이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천하를 얻었으나 내 곁에는 그녀가 없구나 하며 씁쓸해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내 가문이 대업을 이루었으니 다행이다라며 안도했을까요? 헤란주의 이름은 이제 화려한 제국의 역사 뒤편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의 파문은 제국의 건국 과정 곳곳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홍타이지의 인간적인 고뇌, 그의 죽음을 앞당긴 슬픔, 그리고 그로 인한 후계 구도의 변화까지. 홍타이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연인 헤란주는 흙으로 돌아갔고 제국은 새로운 주인, 어린 순치제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헤란주의 동생이자 순치제의 어머니인 효장태후 분부타이는 드디어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그녀는 섭정왕 도르곤의 위협 속에서도 탁월한 정치력으로 아들의 황위를 지켜냈고 마침내 청나라를 중원의 진정한 지배자로 우뚝 세웠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사랑에 미쳐 제국을 위태롭게 했던 언니의 시대는 갔다. 이제는 이성적이고 강인한 나의 시대다. 그녀는 아들 순치제를 강하고 냉철한 군주로 키우기 위해 엄격하게 교육했습니다. 아버지 홍타이지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완벽한 황제를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는 속일 수 없는 법일까요? 아니면 억울하게 죽은 헤란주의 영혼이 황실의 핏줄 속에 스며든 것일까요? 효장태후가 그토록 경계했던 비극적인 사랑의 역사가 그녀의 아들 순치제에게서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아니 더 처절하게 되풀이되기 시작했습니다.
홍타이지와 헤란주의 사랑이 1세대 로맨스였다면 순치제와 동학비의 사랑은 그 완벽한 속편이자 더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순치제 복림. 그는 아버지가 죽고 6살에 황제가 되어 어머니와 섭정왕 도르곤의 그늘 아래서 자랐습니다. 도르곤의 섭정 기간 동안 그는 꼭두각시나 다름없었고 어머니 효장태우는 살아남기 위해 도르곤과 미묘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어린 순치제의 마음속에는 권력에 대한 혐오와 고독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만주족 특유의 거친 기질보다는 섬세하고 예술적인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그는 불교에 심취했고 한족 문화를 동경했으며 시와 서예를 즐겼습니다. 신하들은 수군 걸렸습니다. 폐하의 저 눈빛, 선왕께서 신비를 그리워할 때의 그 눈빛과 똑같구나. 효장태우는 아들의 이런 유약한 모습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위해 몽골 코르친 부족 출신의 여인들을 황후로 맞이하게 했습니다. 사랑 따위는 필요 없다. 가문의 결속이 중요하다. 너는 황제다. 하지만 순치제는 어머니가 정해준 황후들을 혐오했습니다. 첫 번째 황후는 사치스럽다며 폐위시켰고 두 번째 황후와도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홍타이지처럼 정략적인 파트너가 아닌 영혼을 나눌 수 있는 연인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뜨거운 사랑의 DNA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단지 불을 붙일 심지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1656년 운명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내 대신 악석의 딸, 동학씨였습니다. 그녀가 입궁했을 때의 나이는 18세. 동학씨는 헤란주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외모가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조용하고 온화했으며 무엇보다 문학적 소양 깊어 순치제와 말이 통하는 유일한 여인이었습니다. 순치제가 시를 읊으면 그녀가 화답했고 순치제가 불교의 이치를 논하면 그녀가 깊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순치제는 그녀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니, 미쳐버렸습니다. 그는 동학씨를 입궁 한 달 만에 현비로 봉하더니 다시 한 달 만에 황귀비로 초고속 승진시켰습니다. 황후 바로 아래, 사실상의 부황후 자리였습니다. 이 과정은 아버지 홍타이지가 헤란주를 관저궁의 주인으로 파격 책봉했던 것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순치제는 동학비를 위해 대사멸령을 내렸습니다. 짐이 진정한 반려자를 만났으니 천하와 함께 기뻐하노라. 이것 또한 홍타이지가 헤란주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대사면을 내린 것과 판박이었습니다. 효장태우는 기가 찼습니다. 어쩜 이리도 지 아비를 쏙 빼닮았다 말인가. 피는 못 속인다더니 저 사랑 타령이 또다시 제국을 망치는구나. 그녀는 며느리 동학비가 미웠지만 아들이 너무나 완강했기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금성은 다시 한번 사랑에 미친 황제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비극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도 아버지 세대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1657년 동학비는 순치제의 네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순치제는 미친 듯이 기뻐하며 이 아이를 짐의 첫 번째 아들이라 칭했습니다. 이미 다른 후궁들에게서 난 형들이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순치제는 이 갓난아기를 황태자로 책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동학비의 아들은 생후 3개월 만에 요절하고 맙니다. 헤란주의 아들이 6개월 만에 죽은 것보다 더 빨랐습니다. 아이를 잃은 동학비는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헤란주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 역시 시름시름 앓다가 1660년 22세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학비가 죽자 순치제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홍타이지보다 더했습니다. 그는 동학비에게 효헌황후라는 시호를 추서했는데 이는 황후가 아닌 후궁에게 황후의 시호를 내린 파격 중의 파격이었습니다. 그는 조정 신하들에게 동학비의 장례식에서 목 놓아 울 것을 강요했고 울지 않는 자는 처벌했습니다. 심지어 세상이 덧없다며 머리를 깎고 중이 되겠다고 난동을 부려 도사들과 승려들이 뜯어 말려야 했습니다. 동학비가 떠나고 4개월 후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순치제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덮쳤습니다. 당시 불치병이었던 천연두였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황제의 몸은 병마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1661년 정월, 순치제 복림은 24세의 젊은 나이로 붕어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천연두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그 역시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슬픔, 바로 상사병으로 죽었다는 것을. 효장태후 분부타이는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두 남자를 모두 사랑이라는 병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천하를 얻은 승자였으나 동시에 철저하게 고립된 외로운 여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청나라에는 철의 여인 효장태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너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8살 난 손자 현엽을 황제에 올리며 그녀는 피눈물로 가르쳤습니다. 황제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네 할아버지와 아비가 사랑 때문에 어떻게 무너졌는지 똑똑히 기억해라. 그녀의 냉철한 훈육 덕분이었을까요? 훗날 강희제는 할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고 감정보다 이성을 중시하는 위대한 군주가 되어 청나라의 태평성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역사는 묻습니다. 헤란주와 분부타이, 한배에서 태어난 이 자매 중 과연 누가 진정한 승자였을까요? 헤란주의 삶은 불꽃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33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그 기간 동안 세상 그 어떤 여인도 받아보지 못한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이 자신을 위해 울고 전쟁터를 벌이고 달려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탐하지 않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있는 남자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반면 분부타이의 삶은 강물이었습니다. 그녀는 75세까지 장수하며 남편, 아들, 손자의 시대를 모두 지켜본 위대한 승자였습니다. 하지만 여인으로서의 행복은 철저히 유예당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언니에게, 아들의 마음은 며느리에게 빼앗긴 채 그녀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옥좌와 무거운 책임감뿐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고독했던 동생과 짧지만 사랑의 품에서 타오른 언니. 행복의 무게추가 어디로 기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300년의 세월이 흘러 제국은 멸망했고 만주족의 말발굽 소리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기억은 돌에 새긴 글자보다 더 오래 남는 법입니다. 지금도 심양의 고궁 바람소리 사이에는 서로를 애타게 찾던 두 남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삶은 유한하고 권력은 덧없으나 진심을 다해 사랑했던 기억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차가운 역사 속에 피어났던 가장 뜨거운 불꽃 헤란주. 그녀의 이름은 제국의 역사책 귀퉁이에 작게 적혀 있지만 사랑을 아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는 가장 큰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